자, 28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26번부터 계속 살펴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단원 특별전, 그래서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죠. 조선 후기 풍속화가 중에서 이제 단원 김홍도, 그다음에 해원 신윤복, 요 두 양반의 그림은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단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서민들의 생활, 그 다음에 신용복은 양반, 그 다음에 부녀자, 뭐 이런 쪽을 주로 그렸죠. 그 다음에 그 단원이 그 수묵화 위주라면은 신윤복은 색채를 사용했고요. 아무튼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양반과 여자가 나오면 신윤복이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러한 그 화풍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요, 1번 같은 경우는 뭐 다 단원의 서당화고, 그 다음에 2번은 대장간, 3번은 자리짜기, 4번은 씨름독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다 이제 김홍도 작품인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김득 시인의 작품이죠. 그 김홍도나 그 신윤복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요, 김홍도의 화풍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원의 화풍을 이어받아가지고 나름 그 해학적이고 정감 있는 표현을 한 그러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5번 그림은요, 김득신의 그 노상 알현도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자, 27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제 어찌 그 죽은 사람 앞에서 어디서 이제 음식 차려놓는 것은 금하는 바다. 뭐 이것을 봐가지고는 이제 우리 전통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천주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제상서라는 것은 그 정하상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정하상이라는 양반이 그 1839년에 쓴 책인데요. 천주교의 그 옹호서, 그러니까 천주교라는 것이 그렇게 그 아주 그 예에 벗어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옹호하는 우리하고 잘 맞는다 이렇게 이런 취지에서 이제 쓴 그런 책입니다. 자, 1번을 보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제는 공중의식이죠. 고려에서 이제 조선 정기 일종의 이제 도교 의식을 통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초제고요. 자, 왕조 교체를 예언하여 백성의 호응을 얻은 2번, 그 다음에 인내천 사상을 내서 인간평등 주장한 거, 유불선을 바탕으로 민간신앙의 요소까지 포함한 2번, 3번, 5번은 모두 이제 동학과 관련된 겁니다. 동학. 동학은 언제 창제됐나요? 1860년에 그 최재우에서 창제가 됐죠. 최재우에서 창제가 되고, 최재우가 1864년에 그 혹세무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잠하게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이제 그 세력을 키우다가 1894년 그 교조 신원운동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학농민운동까지 발정을 하면서 패정개혁 12조를 내세웁니다. 패정개혁 12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진압을 당해서 실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학과 관련된 거고. 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제 서학이다 이렇게 소개돼서 일종의 학문으로 소개됐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떠한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한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이제 조선이었다. 이 정도는 널리 알려진 얘기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자, 28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 자, 전하께서 남인 세력을 몰아내고 소론과 노론을 대거 등용했다. 소론과 노론은 이제 서인이죠, 서인. 그래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했다. 그 다음에 폐위됐던 중전 만화도 복위 되셨다 이러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갑술환국을 이야기합니다. 갑술환국. 환국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그러한 이제 그 하나의 계기가 됐던 그런 이제 정치의 성향을 말하는 거죠. 숙종 때 이렇게 정권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환국이라고 하는데요. 숙종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숙종은 1700 아니 1674년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로 14살 이제 요때 등극을 했었는데 이제 이때가 이제 어떤 때였냐면은 이제 한창 이제 예송 논쟁, 저 이제 2차 이제 갑인 예송 여기 보면 이제 이 갑인 예송
요때에 등극을 한 건데요. 효종 B가 이제 사망하죠. 효종 B가 사망하면서 이제 그 자의 대비 복장을 가지고 이제 제 2차 예성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인은 9달을 주장하고 남인은 1년을 주장하는데요. 이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남인이 승리를 합니다. 남인이 승리를 해가지고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허적을 명의정으로 하면서 남인 집권하는 상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현종이 34세로 이제 급서하죠. 급서. 그러면서 숙종이 어린 나이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알다시피 어린 나이로 이제 등극하다 보니까는 이제 별다른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눈치 보고 살다가죠. 눈치 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시킬 건가 이렇게 칼을 갈다가 이제 어떤 시점에 대해서 이제 환국 정치를 하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 강화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이 정체 주도권을 잡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에 한 5번인데요. 5번 정도 되는데 이제 3개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일어났던 게 이제 경신왕국이죠. 경신왕국 1680년. 이제 거의 성인이 딱 됐습니다. 숙종이 20살쯤 됐을 때 이제 남인이 이제 아주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영의정 허적이 왕국의 물건, 그 다음에 악공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제 사적인 일에 동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숙종이 빌미를 삼아 가지고 이제 남인을 실각시키고 여기서 서인을 집권하게 만듭니다. 서인. 이 서인이 집권하면서 이제 이 남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서로 싸운 것이, 싸운 게 아니라 나뉜 것이 노론과 소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서인의 시대가 계속 됐었는데, 기사환국이 일어납니다. 기사환국은 1689년이죠. 1989년.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장희빈 때문에 나타난 거죠. 장희빈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그래서 이제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이제 원자로 삼으려고 해요. 숙종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인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서인을 이제 다시 실각시키고 남인을 집권을 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인현왕후가 폐비가 되고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사왕국이고요. 이제 이 문제에 나오는 갑술왕국은 1694년에 일어납니다. 숙종이 이제 슬슬 이제 좀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인현왕후를 쫓아냈을까? 그다음에 왜 장희빈을 비로 앉혔을까? 뭐 이렇게 대충 후회하는 상황에서요. 이제 서인들이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는 이제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서인들이 대역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숙종이 오히려 여기서 서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서인. 그래서 다시 이제 서인이 집권하게 되고요. 희빈 장씨는 다시 이제 희빈으로 강등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1701년에 가가지고 이제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데요. 자, 요 과정,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환국이라고 하죠. 환국. 사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남인하고 서인이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상호 그 긍정적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이제 분당 정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런 이제 환국이 지속되면서 이제 거의 상대방을 거의 이제 아작을 내버리죠.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래서 거의 뭐 사화에 준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 죽어나가고 이러다 보니까는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일당 전제와 근데 정권을 잡게 되면은요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붕당 정치의 폐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질됐다. 원래는 긍정적인 기능을 했던 붕당 정치가 이때부터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환국의 과정입니다. 붕당의 전개 과정은 여러분들이 따로 또 정리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다른 문제들 볼 때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이제 갑인예송 이후에 언제까지죠? 1694년에 일어났던 얘기니까 이 표에 의하면 1674년과 1724년 사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가마의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뭐 만상, 유상, 송상, 경강상인, 뭐 내상 이런 것들 이제 조선 후기의 사상이죠. 사상. 어, 어, 관무역, 그러니까 그 관무역이 아니라 관무역, 뭐 사무역 이런 것도 해달되지만은요. 원래 이제 그 상업은 철저한 국가의 통제를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이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제 사사로운 상업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주의 만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평양의 유상, 그 다음에 개성의 송상, 워낙 유명하고, 그 다음에 한양,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한양의 경강상인, 그 다음에 그 동래, 외관이죠. 이쪽을 중심으로 한 내상, 이렇게 주요 상인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 말을 보면요. 가 책문후시를 통해서 대외무역에 종사했다. 의상이 아니라 의주의 만상은 책문후시를 가지고 책문후시 통해서 대외무역에 종사한 거 맞죠? 후시라는 것은 이제 그 사무역에 해당되죠. 사무역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이제 개시가 바로 이제 공무역이다라면 이제 국가 주도로 했다라는 거고요. 사무역과 공무역 이렇게 나뉘는데, 자, 책문이라는 것은 뭐 대충 요쯤 될 것 같아요. 책문.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떠한 그 지역인데, 1660년, 대략 한 1660년경부터 이 책문에서 이제 개성과 의주상인, 즉, 만상과 송상이 이제 청나라와 사무역을 이제 실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정부가 이것들을 엄격히 그 막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상업에서 정부가 주도를 해야 거기에 대한 이제 이권들을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처음에 막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점점 커지니까 이제 영조가 공인을 합니다. 정부가 공인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다시 이것이 이제 어떠한 그 폐해, 국가 재정에 좀 확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조가 이것을 다시 금지를 시키죠. 네, 폐지를 시키죠. 그래서 뭐 혁파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뭐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결국은 다시 뭐 후시가 다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갔다라는 거고요. 여기 그 중강은 좀 기억을 합시다. 중강은 이제 개시하고 후시하고 모두 다 발전했던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해통공 이후에도 금난 정권을 행사했다라는 건데 이 금난 정권은 뭐죠? 이제 서울의 시전상인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신해통공은 뭐죠? 신해통공.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거죠. 누구를 제외하고 유구이전을 제외하고 유구이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것 이것이 신해통공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독자적인 회계법을 창안한 것 송상 맞고요. 한강을 중심으로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업에 종사한 것 경강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외관을 중심으로 대의무력을 전개한 것이 내상이죠. 그래서 이 정도 흐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서술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게 언제쯤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읽어보니까 뭐 환곡을 탕감하는 것, 대동미 연기하는 것, 뭐 조세징수 면제하는 것 등등등. 나라에서 손실이 있으나 나라에는 손실이나 백성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건 제도죠. 제도들이 결국 별 효과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내용이 뭔지도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경세유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경세유표는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쓴 책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로 제도, 법규, 요거 이제 개혁에 관한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1817년에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19세기 초반의 어떠한 상황, 이것을 옳은 것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자,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한 것은, 을사사화는 이제 명종 때죠. 명종 때.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기억하죠. 무오갑자, 기묘, 을사, 요 사화 네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죠.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 이른바 이제 김종진의 조이제문에 관해서 일어난 거고요. 갑자사화도 연산군 때, 요때는 이제 패비 윤씨와 관련된 거고, 기묘사화는 중종 때죠. 중종 반정에 의해 조광조를 등용해 가지고 이제 사림이 신규로 등장했는데 그 사림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주초이왕 사건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조광조 등 사림이 제거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을사사화는 그
외척 간의 대립이죠. 이것이 윤원형, 이쪽을 소윤이라고 하고, 이제 윤임, 이쪽을 이제 대윤이라고 하는데, 소윤이 대윤을 이제 처단한 거, 이것을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사화라고 하면요, 이제 사림하고 훈구파의 대결, 이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흐름인데요. 사실은 이제 갑자사화나 이제 을사사화나 이쪽은 사림이나 훈구나 크게 구분 없이 아무튼 떼죽음 당한 이런 사건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6조 직계제가 실시된 거, 이거 세조 때 일이고요. 공신과 왕족의 사병 혁파됐다. 이건 태종 때 얘기죠. 비변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행사하였다라고 하는데, 소수 가문이 권력 행사한 거, 이른바 이제 세도 정치 시절입니다. 세도 정치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1801년 순조가 즉위하면서 이제 세도 정치의 시작이다라고 보시죠. 언제까지? 대원군 즉위 때까지죠. 자,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졌다. 이것은 조선 선조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약용이 그 경세유표를 쓴 그 시절에 해당되는 사실은 바로 비변사를 중심으로 소수 가문의 권력을 행사한 세도 정치 시절이다. 이거 되겠습니다. 이건 왜 3점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면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보면은 최치원 시무책을 제시한 육두품 지식인 맞습니다. 정몽주 절개와 의리를 지킨 고려의 충신 맞고요. 유성령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징비록의 저자 맞습니다. 홍경래 반봉건 반외세 기치를 둔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아니죠. 홍경래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서북지방의 지식인이죠. 그래서 홍경래의 서북지방의 차별에 반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1811년에 난을 일으켰는데요. 결국은 관군한테 진압을 당했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윤봉길 독립 위에 업무를 던진 한인애국단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32번 가에 들어갈 답변을 옳은 것 1점짜리인데 순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무이사 극락전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더라라고 하다가 이제 백년사도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청자를 만들어 공급한 도요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강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남 강진 이쪽에서 가볼 만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율곡이가 태어난 오죽헌 강원도죠. 자, 정약용이 유배 생활했던 다산초당을 추천해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요. 정조 때의 총애를 받던 신하 있죠. 근데 이제 정조가 서거하자마자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1801년에 이제 천주교 신유박해가 일어나죠.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천주교 신자로 같이 실제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형인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로 이제 사형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 신자로 몰려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귀양. 그래서 우리 이제 18년 동안 이제 귀양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요 귀향지가 바로 이제 강진이었죠. 그 다음에 도산서원, 퇴계는 어느 쪽입니다. 영남이죠. 그 다음에 팔만들장경, 해인 합천이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 그럼 이것도 어느 쪽이겠습니까? 경상도 지역, 이쪽이겠죠. 그래서 전남 강진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다 정도 여기 보면 되겠습니다. 신유박해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이제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있죠. 황사영 백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황사영 백서라는 것은 이 백자가 명주천을 의미합니다. 명주. 그래서 명주천에다가 막 깨알 같은 거 실으면 만삼천자인가? 만삼천자? 요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 있는 프랑스 신부한테 이제 잃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함대를 파견해 주세요. 이게 걸리는 바람에 이제 천주교가 단순한 어떠한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러한 종교로 이제 취급을 받게 되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됩니다. 여기 백년사는 그거죠. 천태종.
고려 때 이제 천태종의 그 한 스님이 그 요세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때 이제 그 만들었던 신앙결사예요. 신앙결사. 우리가 이제 뭐 결사라고 하면 뭐 어떠한 일을 할 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신앙적으로 어떤 그 결사를 맺은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점짜리인데도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수가 올려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문제는 등등등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친칠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은 지위를 높이고 녹봉을 후하게 해야지 정사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하면 이제 왕의 아버지, 대원군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대원군은 대우를 잘해줘야면 되지 나라의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원군으로부터 벗어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뭔지 잘 몰랐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최익현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느 때쯤인가를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익현이라는 양반이 굉장히 활동 시기가 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친친의 반열이다라고 해서 대원군을 견제한 것 이걸 통해서 이 시대가 언제쯤이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최익현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유학자죠.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1873년에 이제 그 대원군이 하야하는 이때죠. 이제 대원군이 하야하기 전에 이제 계유상소라는 것을 올립니다. 계유상소. 계유상소를 올려가지고 이제 대원군을 거의 이제 탄핵을 하는 대원군의 실정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하는 그런 상소를 올리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때 보면 이제 결국은 조정의 대부분이 또 누구의 편이겠어요? 대원군 편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익현을 벌해라 막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고종이 사실 이제 조금 생각이 있었죠.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니니까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호조참판으로 승진을 시켜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최익현이 호접참판을 이제 사직하면서 또 상소를 올립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것은 호조참판 사직상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문장이 요거 친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을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이 일 이후에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지만은 이 일 이후에 대원군이 하야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해당되는 시점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그렇죠?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런 게 차라리 3점 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어제현 장군의 수작이, 요걸 어제현 장군 나오면은 뭐죠? 이것은 이제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예요. 그래서 이것은 1871년에 발생을 했죠.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는요, 신미양요 때 이제 미군이 노획물로 가져가죠. 미군의 전리품이 되었다가요, 2007년에 그 임대 형식, 외국으로 나갔던 이제 우리 문화재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반환될 때, 원래 이제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지들이 이걸 강탈해 갔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뭐 영구 임대 형식 또는 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임대 뭐 이런 임대의 형식으로 이제 반환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우리나라로 돌아온 문화재들의 대부분은 다 이러한 방식을 취했고요. 요 사건 이후죠. 그러니까는 1871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답은 1번이죠. 이 이후로 이제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위가 세워진 것, 이것이고요. 자, 오페레트가 남연군의 묘를 도굴 시도를 한 거죠. 이것도 1866년이고요. 제너럴 셔먼호 불탄 것도 1866년이에요. 왜 규장각 건물이 불타고 의계가 약탈한 거? 이거 병인양요죠. 병인양요. 이것도 1866년이에요. 이거 같이 1866년이죠. 그래서 병인양요 때 결국 이제 강화도 양화진을 침입해서 여러 강화도에 점령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요 1866년 요 병인년이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순서도 좀 혼동이 많은데,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이제 병인 박해죠. 병인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866년 3월이다라는 설도 있고 뭐 1월 이런 자료에 보면요. 이제 달이 이렇게 한두 달 차이가 나는 게 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양력하고 음력하고 이제 그 달력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병인 박해가 가장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한 5월경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7월경이고요. 그 다음에 병인 양요가 이제 8월부터 10월 요 사이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866년에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 그 구한말의 그 시대적 흐름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35번 보겠습니다.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그랬죠. 그래서 뭐 대조선 군주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미국과 똑같이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조미죠 참. 조미 통상수호조약이죠. 조미 통상수호조약 1882년에 제물포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요. 요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최혜국 대우라는 거죠. 최혜국 대우. 요즘 예나 지금이나 이제 국가 간의 무역 어떤 조약을 맺을 때 또는 뭐 다자간 무역 조약 맺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어떠한 나라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주어졌으면 그 조건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 조미수 조약도 이제 마찬가지로 무슨 조약입니다. 무슨 조약이죠? 불평등 조약이죠.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래서 병자 소조약이라고 하는 뭐 그것만큼 불평등은 아니지만 아무튼 불평등이죠. 최애국 대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정적이기는 하지만은 뭐를 했냐면 이제 치외법권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관세 부과권은 조선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것들은 넣어놨죠. 자, 1882년에 미국하고 수교를 한 다음에 1883년 이때 이제 그 민영익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게 되죠. 보빙사. 이렇게 됐고요. 자, 나는 이것은 조불 상호 조약이죠. 조불 소통상 조약입니다. 뭐 다른 대부분의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는 이제 특별한 게 하나가 있죠. 특별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천주교 천주교를 포교할 그러한 권리들을 명시한 것이죠. 그래서 뭐 학문기관들 뭐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이제 천주교 포교의 특권을 명시한 것이 요 프랑스와의 조약의 특징입니다. 자, 뭐 나머지 것들 사실 이런 거 잘 모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대표적인 특징만 알게 되면은 프랑스가 천주교 포교 자유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실은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펴보면요, 양국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 조항 요것은 이제 1876년이죠. 일본하고 이제 조일 무역규칙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 이런 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상인은 내지 통상권 최초로 규정한 건 1882년이에요. 그 조선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맺은 건데 사실 뭐 이러한 어떤 세부적인 것까지도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이제 너무 세부적이죠.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이렇게 쉽게 다 맞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고요. 자, 공사관 경비 명목에 군대 주둔 조항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또 역시 1882년에 그 제물포 조약입니다. 일본과 맺었던 제물포 조약 때 관련된 거고요. 자, 사절단으로 보빙사가 파견된 거는 이제 미국에 파견되고 프랑스는 아니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36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위영과 장어영에 소속된 무위영과 장어영은 이제 이른바 이제 90군대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포도청과 관계 감영을 습격했고 일본 공사감도 습격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1881년에 이제 그 군사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1881년에 기존에 이제 5군형이 있었죠. 뭐 훈련동안 수호청 뭐 이런 총용청 이런 5군형이 있었는데 이 5군형을 통폐합해 가지고요. 2군형으로 바꾸죠. 그래서 무위형과 이제 장위형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위형 아래에 바로 이제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두게 돼요. 별기군. 이 신식군대는 이제 고종과 그 명성황후가 총회하고 상대적으로 이 90군대, 기존의 90군대는 이제 차별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민씨 정권이죠. 이제 고종과 그게 아니라 민씨 정권. 민씨 정권이 이제 별기군을 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0군대는 차별을 받게 되고요. 자, 이것에 이제 불만을 품은 90군인들이 이제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으킨 것이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모군란으로 이제 일어났던 요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모군란 이후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모군란을 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재집권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청나라가 개입합니다. 청나라가 개입을 해가지고 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잠시 재집권하지만은 실각하게 되고요. 청나라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군이 한양에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의 내정 간섭, 청나라의 영향성, 청나라의 내정 간섭, 다시 말하면 청나라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죠. 자, 여기 보니까 요 흐름을 알고 있다라면은 청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 3번이 답이 되겠죠. 훈련대가 해상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5군형이 이제 무위형 장위형으로 개편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하면서 다시 무위형과 장위형을 폐지하고 5군형으로 돌아가요. 5군형으로 돌아갔다는 건 이제 거기에 훈련도감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은 이 대원군이 다시 실각을 하면서 훈련도감이 해산되죠. 훈련도감. 자, 이 훈련대라는 것은 1895년에 설치된 그 신식부대죠. 신식부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훈련대가 훈련대가 해산되면서 이제 을미사변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포접제라는 것은 이제 동학과 관련된 것이고요. 자, 청일 양국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계기가 된 것, 자, 요것은 바로 이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 이후에요. 이제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무슨 조약을 맺냐? 텐진 조약을 맺죠. 텐진 조약. 그러면서 이제 중일 사이죠. 중일 사이에 텐진 조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철군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남겨두죠. 즉 이제 한나라가 일본이나 청나라나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즉시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가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곧바로 그 다른 나라도 파견한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조선 땅이 동래북이 돼버리는 그러한 계기가 됐죠. 자, 개화당이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고자 한 것 역시 갑신정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37번. 이건 한마디로 좀 뜨아였습니다. 뜨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찍어서 맞췄습니다. 저도 찍어서. 이런 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동길 따라 배우는 한국의 근현대사 이래가지고요. 자, 경고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교장, 광복이후 김구의 집무실과 사저로 이용되었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고종이 을미사변으로 이후 거처를 옮긴 것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아가 러시아니까 구러시아 공사관 이것도 맞겠죠. 사실 이제 3번하고 4번은 몰랐습니다.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이 어디서 체결되었는가? 이것이 중명전에서 체결되었다라는 것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요. 미스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것 덕수궁까지는 들어봤었는데 덕수궁 석조전이었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그런갑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입국조서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연양성학교. 교육입국조서는 언제 발표됐죠? 이제 1895년 제2차 가보개혁 때 이때 세웠죠. 그래서
이때 세워진 교원 양성학교는 바로 이제 한성사범입니다. 한성사범. 그래서 배제학당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